자, 이제 정책결정 이론 모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제 정책결정 모형의 기준은 합리 모형이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확인을 해봤어요. 자, 그런데 현실에서는 합리 모형을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만족 모형이라는 게 있다고 살짝 좀 언급해 드렸었는데, 그런 관계들을 이제 한 판에 정리를 한번 쫙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정책결정의 모형이라고 제목을 잡아보고요. 정책을 결정하는 모형인데, 이 정책 결정을 개별적인 결정하고 집단적 결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의 결정과 관련된 이론들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에 이제 집단적인 차원에서의 의사결정이 있어요. 여기 이제 집단적인 차원에서의 의사결정까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개인적 차원의 의사결정에서 지금 중심이 돼야 되는 거는 합리 모형이었어요. 합리 모형. 합리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있잖아요. 경제학적인 베이스죠. 그래서 이게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경제적 합리성이다 그랬을 때는 여기가 이제 효율성의 극대화겠죠. 그죠? 효율성, 능률성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합리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대안을 전부 다 검토하는 거라 그랬고요.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그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 최고의 효율성을 가진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합리 모형의 이제 특징을 보면은 이것이 오히려 다른 것보다요 굉장히 좀 이제 진취적이랄까요?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어떤 해결 방안 같은 걸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인 건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얘가 좀 이상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상적이란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비현실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 요게 좀 이제 문제점이에요. 어떻게 모든 정보를 다 취합해가지고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겠냐? 모든 정보를 어떻게 다 얻느냐? 모든 대안을 다 검토하냐? 이렇게 이제 지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합리 모형이라고 하는 게. 자, 그리고 이제 지나치게 이성에 의존한다라고 하는 것도 비판의 소지가 있는데, 요건 이제 좀 이따가 다시 보도록 하고요. 이런 게 합리 모형이라고 한다면은 현실적인 어떤 이 정책 결정 모형으로서 제시된 게, 그게 바로 이제 점증 모형하고 만족 모형이 있습니다. 점증 모형과 그 다음에 또 하나가요, 만족 모형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만족 모형. 점증 모형이다 그랬을 때는, 점증 모형은요, 여기에는 누가 있냐면은 린드블룸 같은 학자가 있어요. 린드블룸이나 아니면은요 윌다브스키 같은 학자가 있는데요. 좀 언급되는 학자들만 제가 써드리는 거예요. 다 보면 린드블룸, 윌다브스키 같은 학자가 있어요. 윌다브스키는 재무행정론 가면 많이 이제 언급이 될 건데, 이 린드블룸, 윌다브스키는요 기존 정책에다가 기존의 정책을 대체로 유지하면서 플러스 이제 문제점만 개선하는 거예요. 잘못됐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혹은 이제 우리만 소외됐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있으면 그쪽을 위해서 정책 만들어주고 그쪽을 위해서 돈도 써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게 핵심이고 문제점만 개선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요 정책 방향이 보수적이에요. 보수적. 기존의 정책을 유지한다가 보수잖아요. 보수적인데 그런데 현실적이에요. 현실적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이걸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정치적 합리성입니다. 합리성 중에서도 여기는 정치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경제적인 합리성은 투입 대비 산출이 격차가 커지면 좋은 거잖아요. 여긴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두루두루 다 같이 만족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면 좋겠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이면 좋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지. 돈이 많이 들어서 비효율적이고 그런 면들은 생겨요. 그런 게 있는 것인데, 나중에 가서 그래서 비판받고 막 그렇게 합니다. 신자유주의 성향을 가진 이론가들은 점증주의 싫어해요. 야, 정책이 좀 종결도 되고 말이야. 심플하게 가면서 감축 관리도 되고 이래야지. 이걸 갖다 기존의 정책은 있는 그대로 다 인정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다가 더 뭐 해달라고 그러면 그것도 인정해줄게 이러고,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방만해지지 않냐. 이런 지적을 많이 받죠. 점증 모형이. 자, 이제 그 다음에 만족 모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만족 모형이다 그랬을 때는 여기가 사이먼, 그리고 마치 이런 학자들이 있어요. 이런 학자들이 있는데요. 이들의 이제 주장은 이런 겁니다. 이 행태를 관찰해 보니까, 행정인들의 행태를 관찰해 봤잖아요. 관찰해 봤더니 이들이 실제로 정책 결정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요. 모든 대안 검토, 이 말도 안 되고, 여기 이제 선호하는 몇몇 대안,
이걸 중심으로 한대요. 선호하는 몇몇 개의 대안을 중심으로 한대요. 몇몇 대안들을 검토한대요. 그러면서 이거를 있잖아요. 순차적으로 검토하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이 결과로 있잖아요. 비교적 만족스러운 대안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 중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대안을 선택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비교적 만족스러운 대안을 선택한다.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다. 무슨 모든 대안을 검토하냐. 말도 안 된다. 이런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행정인들이 하는 그 모습 그대로를 그냥 그대로 보고 관찰하고 그랬기 때문에 보수적이라고 해야 되고요. 여기도 보수적이고 얘도 현실을 감안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수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렇게 됩니다. 만족 모형 됐죠? 이 두 개가 이제 우리가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모형 아니겠냐 이렇게 된 모형이에요. 두 개가 그렇게 되는데요. 이런 모형도 있어요.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을요. 이걸 절충합 모형도 있습니다. 절충합 모형이 있는데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혼합 주사 모형이라고. 혼합이라는 말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혼합 주사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 혼합 주사 모형 같은 경우에는요. 에치오니라는 학자가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합리 모형의 단점과 점증 모형의 단점을 모두 극복해보자는 취지로 이제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근본적인 결정 있잖아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결정. 장기적인 결정은 합리 모형으로 해요. 합리 모형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있잖아요. 근본적 장기적 결정은 이렇게 하더라도 요게 이제 지금 현재 있잖아요. 딱 맞닥뜨리고 있는 이제 문제 해결 방안이 있죠. 지금 현재의 이제 수단을 찾는 거예요. 현재의 문제 해결 수단을 찾을 때 요거를 지워버려야 되겠다. 이게 너무 미리 틀을 잡아놨는데 요거 살짝 지울게요. 자, 이런 거 있잖아요. 현재 문제 해결 수단 같은 것들을 모색할 때는 요거는 이제 요건 이제 단기적이죠. 단기적인 요런 수단들을 모색할 때는 점증 모형을 하라는 거예요. 점증 모형.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거 결정할 때는 합리 모형을 목표로 딱 세워놓고 그래놓고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제 현실적으로 바로바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맞닥뜨릴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점증 모형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이제 절충했는데 하지만 이제 비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이론의 독자성이 이제 결여되어 있다. 이런 비판을 받습니다. 이론의 독자성이 결여되어 있다. 뭔 말인지 알겠죠? 다 있는 이론 가지고서 뭐 짬뽕 해갖고 자기 이론인 것처럼 말하냐 이런 비판을 또 받기도 했다는 거예요. 혼합주사 모형이고요. 그 다음에 합리 모형에서 이어지는 것으로서요. 여기에 최종 모형이라는 걸 또 볼 수 있어요. 최종 모형. 최종 모형은요. 이거는 또 누구냐면은 이 최종 모형은 우리 앞에서 정책학 얘기할 때 대표학자로 꼽았던 몇몇이 있어요. 그 정책학의 창시자라고 볼 수 있는 게 누구였죠? 그 사람이 바로 커피 이름 비슷한 사람인데 라스웰이라고요. 네, 라스웰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라스웰. 이 학자가 이제 정책 지향이라는 논문을 1951년도에 발표했고 그 다음에요. 커피를 먹다 좀 흘렸나? 드로어라는 학자가 있어요. 미안합니다. 아재 개그를 시전했네요. 자, 그래서 이게 드로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드로어라는 학자가요. 이 최종 모형을 제시했어요. 근데 드로어가 앞에서 한번 있었습니다. 정책 과정 설명할 때 이 드로어가 정책 결정 단계 전에 초정책 결정 단계라는 걸 설정했고 초정책 결정 단계, 정책 결정 단계, 그 다음에 그 아래에다가 후정책 결정 단계 이렇게 붙여갖고 많이 나누면 18개까지도 쪼개서 막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 드로우가 이게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합리 모형을 승계했어요. 합리 모형을 따릅니다. 합리 모형을 이제 계승하는데 그런데 여기다 플러스 해가지고요. 초합리성도 고려하는 거예요. 요것도 고려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합리 모형을 계승했는데 거기다가 초합리성도 고려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초합리성이라는 게 뭘까 도대체? 초합리성은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
노하우,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직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촉? 뭐 이런 거 그런 거예요. 이게 이런 거를 이제 초합리성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나요? 이게 사람이 그쪽에 짬밥을 먹다 보면은 저 노하우가 생겨요. 저도 이 바닥에서 하도 오래 굴러 먹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뭐 고민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냥 한마디 들으면 그냥 유형이 구분되어 있어. 이렇게 우리 중범위 이론 얘기할 때 이렇게 유형화가 된다 그랬잖아요. 유형화가 딱 되어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 그래갖고 한마디 두마디 나누다 보면 그것은 이래서 그렇다 라고 이제 얘기가 바로바로 탁탁 튀어나와요. 별 고민이, 그러니까 고민을 안 하고 싶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고민이 있다고 와서 얘기하는데 저는 고민 없이 그냥 그거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미 그게 이제 너무 많은 케이스를 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유형화가 돼 있는 거예요. 유형화가 돼 있어 가지고 버튼 누르면 바로 이게 산출이 툭 나오는 거지. 그냥 자판기가 된 거예요. 자판기.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학원 왔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그 미리 경험해 놨던 여러 가지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하고나 실장님하고 상담하고 그럴 때, 혹은 그 과목 선생님들하고 상담하고 그럴 때 그런 거가 기회가 잘 안 오면, 과목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가서 답답한 게 있으면 찾아가서 질문도 좀 하시고, 이거 공부하는데 이렇게 성적이 안 올라요라든가, 그러면 다 자판기들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꾹 눌러주면 그러면 뭔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과목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그걸 갖다 종합적으로는 이제 학원하고 상담하시는 거고 뭐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어 또. 그러니까 자기가 답답한 부분 딱 있을 때, 막혀 있을 때, 그럴 때 뚫어주는 역할 정도로 활용하시면은 좋을걸요? 왜냐면은 그게 혼자 막 낑낑대고 고민하거나 인터넷 찾아보는 것보다 나아. 인터넷 찾아보면 다 동병상련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써주잖아. 근데 그거는 자기 경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가볍다는 건 아니에요. 그 경험은 스스로 이제 처절하게 느껴본 거니까 들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게 이 경로가 하나가 아니거든요. 다양한 샘플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의 개인적 경험은 다양한 샘플링이 안 돼. 그런 단점도 있어요. 생생하긴 한데. 그래가지고 학원에 기왕에 오시면 그런 거 상담도 받고 이렇게 하시는 게, 그게 필요한 관리인 거예요. 자기 흔들릴 때. 그리고 해주겠거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 공무원학원은 아무래도 관리자의 수가 많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는 돈을 감안하시면 이게 답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부담되는 거예요. 부담되는 건데, 그런데 이게 운영을 해보면은 가격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실험을 해봤는데, 여기서 가격 가지고 해봤는데 학원이 겨우 유지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 그 정도 수준이고, 그런데 내는 사람은 부담스럽고. 왜냐하면 지금 다 성인이 돼가지고 부모님한테 내가 대학 갈 때 기둥뿌리 뽑아달라고 하는 거랑 느낌이 좀 다른데, 그 남은 기둥 하나 더 뽑자 이렇게 되면 집이 주저앉아 이제. 그러니까 미안해서도 내가 말도 못하고 이런 건 알아요. 본인이 또 알바해가지고 돈 모아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격을 더 높게는 못 올리는데, 그런데 이제 또 그러다 보니까 솔직한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당 관리자가 더 많으면 좋은데 이제 우리가 서로 그냥 그 정도는 타협한 거라고 보면 돼. 그래서 요 정도 관리해주면 돼요 라고 하는 정도 수준과, 그 다음에 어른이니까 그래요. 또 너무 또 간섭 많이 하면 되게 또 싫어하더라고. 그런 것도 다 실험해 봤어. 되게 무서운 분을 모셔다가 해봤더니 시간 아닐 때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 야 뭐 하는 거야 이렇게도 해보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해봤는데 그렇게 돌아다니면 돼? 뭐 이렇게 관리를 제대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고등학생이야? 이러면서 이제 되게 반발도 하고. 그래서 절충점은 스스로 알아서 한다 전제. 스스로 알아서 한다 전제 대신에 이제 관리가 촘촘하게 그렇게까지 들어가는 거 오히려 간섭으로 느낀다? 그러면 그걸 좀 덜어낸다. 그러면 필요한 관리는요, 여러분들도 필요하면 능동적으로 학원에다 신청하고, 그래서 나 이거 필요한데 이렇게 좀 들어줘라 라고 해야지 이게 서로 이렇게 이 관계 속에서 이게 조화가 유지되지. 그러지 않으면 혼자서 가만히 있으면서 서운해하고 야 쟤는 상담 몇 번씩 한 것 같은데 나는 부르지도 않는다
뭐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1대 다로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 그게 이제 기간이 이렇게 좀 벌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막 그래요. 중간에 끼어든다니까. 나 상담 한번 더 해주라고. 나 다시 고민 생겼다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밀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서로 포크배를 하셔야 된다. 배웠으니까 써먹어야지. 그죠? 포크배를 해야 돼. 내가 뭐 여기다가 서비스 받기로 계약을 맺은 거니까 나한테 왜 이렇게 빨리빨리 안 해주냐 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서로가 그런 거를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해야지 문제가 해결돼요. 조용히 있다가 그만두겠다는 경우가 있어. 그러다 보면 맞다. 내가 저번에 상담하기로 하고 좀 밀렸네. 미안하기도 한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은 그냥 뭐 딴 일 하려고요. 그냥 그러고 나가. 이러면은 이게 서로 좋은 일이 아니야. 이렇게 되면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능동성을 가지고 다 성인이니까 능동성을 가지고 필요한 거 얘기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노하우, 경험치 이런 거를요 안 얻어서 그냥 슬그머니 나간다? 이건 너무 손해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 학과 선생님들한테도 가면 짜증 부릴 수 있어. 왜 이렇게 자주 와 얘는? 뭐 이런 표정이 읽혀. 어때? 그게 어때? 그러라 해. 서로 이해관계 충돌이니까 합리 모형에 비춰보면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질문 많이 하면 싫어할 수도 있지 뭐 라고 생각하고 그럴 분들은 없지만은 그 정도로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무 미안해해서 못 오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미안해서 좀 쉬셔야 되는데 내가 가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은 피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배려 차원에서 못 가고 그냥 혼자 낑낑대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가서 상담받고 그렇게 하세요. 알겠죠? 상담받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 너 왜 이렇게 자주 오니 그러면 제가 자주 가라 그랬다 그래요. 그러시면 돼. 어차피 저도 잘 안 마주치거든요. 그러니까 떠넘겨 괜찮아. 그러고서 막 귀찮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본전치기를 하는 거야. 본전을 뽑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저는 딴 거보다도 컨텐츠는 많잖아요. 요즘에 공부하려고 밥 먹으면. 근데 이제 그중 장점은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따로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 공부 방법 같은 거 쓸데없는 데 쫓아다니면서 찾지 말고 학원에서 제시하는 방향이 여러 개 중 하나의 방향이겠지만 나한테 맞춰서 제시해 주는 거겠구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방향으로 장점을 살려가면 그러면은 이제 단기 합격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학원의 합격률이 높은 편이에요. 우리 학원이. 작년에는 비정상적으로 높아가지고 이거는 안 믿겠는데 할 정도로 너무 높았고 올해는 어떻게 될지 이제 최종 결과를 봐야 되는데 작년에 너무 높아서 걱정이야. 통계를 바꿔야 될 것 같아. 작년에 합격률이 너무 높아갖고 그런 정도로 되게 많이 합격했어요. 놀라울 정도로 합격해서 이거 뻥치는 줄 알았어 나도. 근데 그렇게 되는 거가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노하우를 잘 가져가셔라. 이런 거를 근데 봐봐요. 자 봐봐.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합격해서 공무원이 됐다. 근데 초임 때는요 병아리지 병아리야. 하나도 모르잖아. 모르는 상태에서 가가지고요 멍한 상태에 있어. 근데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알아요? 한 2, 3년 됐을 때 자신감이 생긴다. 사람이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내가 판단하는 게 다 맞는 것 같아. 그리고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되게 잘해.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 아직 설 익은 겁니다. 설 익었고, 진짜로 요 조직에서 한 20년, 막 이렇게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요, 이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다고 봐야 돼. 그리고 여기 조직의 역사도 알아, 이제. 역사도 알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노하우나 경험치는요,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거야. 공무원들이 실제로 경험해 보면서 이렇게 쌓아놓은 것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떨 때 작동하냐면 정책 결정은 미래적인 거잖아요. 그 미래적인 걸 결정하려고 할 때 그 타이밍에 이게 우리가 이제 정책 분석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과학적 방법으로 근데 그것도 완전하진 않잖아요. 그럴 때 요 노하우가 발동하는 거예요. 요거는 요 방향보다는 요걸 요렇게 변환해 가지고 정책을 집행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식으로 왜 그러냐고. 통계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 이게 내가 볼 때는 그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의 이 여건상으로는 이건 안 먹힐 얘기야.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거? 뭔지 알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봐봐요. 여러분 이렇게 비 많이 오는 거 본 적 있어요? 살면서? 없죠? 근데 지금 한 80 먹은 노인은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있지. 있어. 그때는 1969년도였지.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지금보다 더한 비가 왔었단다. 이러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다. 그런 게 진짜로 이 경험이 쌓인 분들의 노하우예요. 그런 거를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통계치 중시한 거예요. 이 사람도 합리주의, 합리모형 요거를 중시하지만은 이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는 아니고 이게 기반이지만은 초합리성 같은 것들 같이 얹어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간단하지만 시험에 또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요 네 개가 네 개 얘도 그래. 얘도 같이 껴주자고. 이거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고 자주는 아니지만은 의미 깊게 좀 볼 수 있을 만한 거. 합리 모형을 다른 각도에서 비판했던 이론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이버네틱스 모형이라고 합니다. 사이버네틱스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 학자 이름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지만 또 이 사람만 안 써주면 좀 섭섭할까봐 스타인브루너 뭐 이런 학자가 있어요. 합리 모형은 왜 따로 학자를 얘기하지 않냐면 경제학 모형 갖고 온 거야 그냥. 저거는 뭐 행정학에서 따로 독자적으로 만든 모형이 아니기 때문에요. 예, 이건 학자 이름이 따로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합리 모형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 정책 분석할 때 이 모형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또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런 거고 나머지는 이제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이버 네틱스 모형이다라고 했을 때 이 사이버 네틱스 같은 경우에는요, 요거는 너무 이게 합리 모형을 비판했는데 뭘 비판했냐면요, 너무 이성에 대한 신뢰가 너무 이제 과도하다. 이성에 대한 신뢰가 너무 과도하다는 거. 모든 걸 다 이성으로 판단한다. 계산적으로. 그잖아요. 그렇게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제 어떻게 생각했다? 요거가 그렇지 않다. 비현실적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합리 모형을 비판하는 게 무조건 이성으로 다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이제 어떤 의사결정 같은 거 할 때요, 의사결정 시 비이성적인 힘, 비이성적인 측면도 꽤 됐다. 이것도 고려해야 된다.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게 어떤 건가? 비이성적 측면. 이게요, 나중에 다른 학자들이 휴리스틱이란 말도 만들어내고 그랬는데요. 휴리스틱을 갖다가 또 이제 완, 투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완의 영역이 뭐 이성이라면 투의 영역은 비이성 영역.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있잖아요. 이 습관 같은 거 있지 않나요? 습관? 습관, 본능? 아니면은 뭐 학습 효과? 사회화? 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이런 거 등등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성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프로그래밍화 돼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의 판단을 내릴 때 그때 기준을 보면 이게 달리 말해서 뭐가 돼 있다고요? 프로그래밍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입력돼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땐 이렇게 행동해라. 이렇게 결정해라. 이게 프로그래밍화 돼 있다는 겁니다. 예로 들은 게 그래서 자동 온도 조절 장치 막 이런 거 있어요. 자동 온도 조절 장치. 이걸 보면은요, 우리도 뭐 온도를 이게 에어컨 같은 거 설정해 놨잖아요. 설정해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설정해 놓으면은요, 온도가 너무 높은 것 같으면은 막 에어컨 가동을 했다가 온도가 너무 낮아지면은 가동을 멈췄다가 지가 알아서 하죠. 온도를 측정해서 지가 알아서 하잖아요. 이거는 프로그래밍화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반응하라고 프로그래밍 해놨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아, 사람도 그런 면이 있나 그러면? 그런 면이 있을 거예요. 술 먹고 만땅고 취해본 적 있나요? 개된 경험 없어요? 개된 경험? 개된 경험 없어요? 아 그래? 나 20대 때는 거의 뭐 주기적이었는데 안 그러군요 요즘에는. 자,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눈을 떠보면 지방에서 지가 꼬꾸라져서 누워있어. 그럼 얘는 지까지 어떻게 왔을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거 진짜로 이성의 힘으로 온 거야? 이성은 뭐 이건 뭐 술에 말아먹은 지 오래됐어 이건. 그래서 이성은 하나도 안 남아있는 상태인데 어떻게든 집에 와. 집에 온다니까? 집에 왔는데 그거는 뭐예요? 뭐 이런 거 아닐까? 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작동한 거 아닐까? 습관, 본능, 학습의 결과 이런 거 아닐까요? 에? 여러분 집에 갈 때 아니 그럼 술이 안 취했다고 치자고요. 술을 안 먹는 척 하니까. 그럼 술을 안 먹었다 치고 집에 우리 학원 끝나고 집에 갈 때요. 그때 뭐 하면서 가요? 네이버 맵 켜놓고 집을 막 이렇게 머리 써가면서
요 위치에 요 상점이 있네. 여기 코너를 돌아야 되나? 이러고 가요? 이러고 가냐고. 처음에는 그렇게 왔을 수도 있어. 학원 여기를 처음 왔으면. 그잖아요. 처음엔 그렇게 왔을 수 있지만은 몇 번 하다 보면은요, 이런 거 필요 없죠. 갈 때 어때요? 딴 생각을 하거나, 뭐 핸드폰을 보거나, 위험한 행동인데, 아무튼 길에 갈 때도 핸드폰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뭐 공부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거나,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뭔가 다른 짓을 하면서 가. 지나가는 여자를 본다거나, 남자를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면서 막 가. 다른 데 관심을 쏟으면서 가. 다른 데 관심 쏟으면서 가고, 뭐 오만 데 다 신경 쓰고 막, 야, 저 오뎅집은 아직도 열었네? 하나 먹고 갈까? 이런 생각도 하다가, 그러다 가는데 집에 와 있어. 그리고 심지어 횡단보도 건널 때요, 어때요? 자동으로 하지 않아? 딴 생각하고 있어도? 가다가 빨간불이면은 자기가 빨간불이니 서야 한다 라고 생각하고 쓰지 않아. 그렇죠? 그냥 가다가 빨간불이면 가만히 서 있다가 가다가 옆 사람이 가면 이렇게 하다가 이러고 가. 근데 내가 그때 파란불에 건넜나 빨간불에 건넜나 생각해봐요. 그 막 의식했나? 의식을 안 하고 할 때도 많아요. 이게 뭘까, 이게? 이거는 분명히 이성의 힘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 맞아요? 이성의 힘만으로는 설명 안 돼. 그걸 비판한 거예요. 사람이 많은 경우 이런 걸로 그냥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로 결정한다. 응? 그래갖고 저거를 이제 유인하는 방법으로도 쓰죠.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쓰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 핸드폰을 보면서 길거리 걸어가는데 위험하잖아. 위험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정신 차리라고 횡단보도 앞에 여기다 등을 심어주고 있어요. 요즘에 등을 심어줘요. 그래서 그 등이 빨간불로 돼 있으면 가다가 서 알아서. 이제 앞에를 잘 안 보니까, 앞에를 안 보고 옆 사람 가면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서 가기도 하고 위험하니까, 그러니까는 여기에 탁 이렇게 불빛을 줘서 자극을 주는 거죠. 그래갖고 요즘에 그 도심에 사람 많은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가다가 이게 빨간불 딱 있으면 딱 서 있다가 초록불로 바뀌어. 소리를 내주기도 하고. 그잖아요. 이런 거 하는 게 다 이런 어떤 이성을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을 때 정신 차리게 하는 수단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차라리 이렇게 하기도 해. 어떻게 하냐면 운전하고 가다 보면 요즘에 이 교차로 같은 데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맨날 헤매잖아. 특히 이게 불편한 게 오히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도 안 될 때도 있어요. 이게 맵 보면서 가는데 운전할 때 빠르게 판단해야 되니까 안 돼. 그래서 아예 바닥에다가 색깔을 발라줘, 요즘에. 그래서 차를 운전하면서 이쪽 방향은 요 색깔만 따라가면 되는구나. 그럼 그 아무 생각 없이 그 차선으로 쭉 따라가면 그 길이 나와. 이런 걸 해주는 것도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이런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인간의 그 여러 가지 측면들을 다 같이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보이세요? 이게 많아. 우리가 머리를 쓰지 않고 판단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 소소한 판단 같은 경우는 머리를 굳이 쓰지 않고 판단한다. 그래서 사이버네틱스가 가장 합리 모형에 반대되는 이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반대 이론이다. 네. 이성을 거부하는 이론이니까. 그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모형들을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확장해가지고 뭘 봐야 되냐면, 자 보세요. 이게 이제 개별적으로 의사결정할 때 그때 설명 가능한 이론들인데, 여기서 있잖아요. 만족 모형을 이제 끌고 나가야 돼요. 만족 모형을 끌고 나가가지고 보면은 여기에 이제 회사 모형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회사 모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말고 또 하나가 회사 모형은 이렇게 연결된 거고, 요거 말고 또 다른 것으로 쓰레기통 모형이라는 것도 봐야 돼요. 요거는요, 이 이론들은 집단적인 의사결정 모형이에요. 이건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조직 단위에서 의사결정할 때, 조직적으로 의사결정할 때 요 모형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얘가 회사 모형은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만족 모형의 확장판,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이어트 마치 같은 사람들을 이제 볼 거고요. 쓰레기통 모형 올슨, 코헨, 뭐 마치는 다 끼는데 올슨, 코헨, 마치 이런 사람들이 쓰레기통 모형 제시하고 그랬었어요. 아주 흥미로운 이론이에요. 이거는 행정 관료 조직에서는 여러분들이 경험을 못할 거고, 이거는 의회 같은 데를 떠올려 봐야 돼요. 완전 쓰레기통. 국회의원들이 쓰레기 같으니까 이렇다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막 잡다한 게 다 뒤섞여 있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이론이에요. 이런 게 있고, 여기서 이제 확장해 가지고요. 쓰레기통 모형 같이 봐야 되는 게 정책창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쓰레기통 모형을 응용한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봐야 되는 게 앨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틀을 이렇게 잡아놓고 빈칸 지금 만들어 놓으셔야 돼. 시간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따가 하려고 틀만 잡는 거예요. 앨리슨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앨리슨 모형에서 앨리슨 모형 1, 2, 3가 나와. 3가 나오는데 1 모형은 합리 모형 저거랑 똑같아. 그리고 이제 2 모형은 뭐냐면요. 요거는 이제 요거는요. 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냐면은 여기 회사 모형이 여기로 좀 넘어온 거예요. 얘가 또 이게 연결된 거예요. 이 완 모형은 이쪽 합리 모형에서 이렇게 당겨갖고 이름도 똑같잖아요.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투 모형을 조직 과정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회사 모형이라는 거라고 동일시해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관료 정치 모형이라는 거. 요거는 이제 이 학자가요, 앨리슨이라는 학자가 새롭게 제시한 모형이에요. 관료 정치 모형이라는 거. 근데 이게 동시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쿠바 미사일 위기라는 사건을 재밌게 오늘 들으실 거고요. 그 쿠바 미사일 위기 때 대처하는 걸 봤더니 세 가지 모형이 동시에 나타나더라. 뭐 이러면서 설명하면서 자기가 이제 새롭게 발견한 게 3모형. 요거라고 해가지고 강조했던 이론이에요. 여기까지 보시면은 이 정책결정 모형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잘라서 개인적인 의사결정까지만 받고,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집단적 의사결정들하고 앨리슨 모형 요거를 이제 풀어내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네, 잘 이제 쉬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 보도록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